베스트셀러 화폐 전쟁을 통해 한번 파헤쳐볼 텐데요. 우리가 아는 돈과 권력의 역사, 그 이면에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추적해보시죠.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황금은 야만적 유산이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경제학의 거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한 말인데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게 단순한 경제 이론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계획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면 어떨까요? 이 책에서는 바로 이 말이 개인의 재산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 금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게요. 황금과의 전쟁, 그 서막입니다. 도대체 이 싸움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보시죠. 이들의 최종 목표는 금을 이른바 염가화폐로 바꾸는 거였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정부나 어떤 금융 권력들이 인플레이션을 마음대로 일으켜서 빚도 관리하고 결국엔 사람들 재산까지 통제하려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금이라는 족쇄를 풀어버리려는 시도였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케인스를 그냥 똑똑한 경제학자 한 명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책에 따르면 그는 케임브리지의 비밀 조직 사도회 출신으로 스스로를 세상을 다스릴 사람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로스차일드 가문 같은 국제 금융 세력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서 그들의 이익을 위한 이론을 만들어낸 설계자였다는 거죠. 자, 이런 거대한 계획을 실행하려면 정치적인 힘이 필요했겠죠?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1932년 미국 대통령 선거로 넘어갑니다. 월가는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당시 후보였던 허버트 후보와 프랭클린 루스벨트. 이 책에서는 이 둘을 완전히 다르게 그리고 있어요. 후보는 월가의 말을 듣지 않아서 아웃사이더로 지켰고, 반면에 루스벨트는 겉으로는 국민의 편인 척했지만 사실은 월가가 전폭적으로 밀어준 내부자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모건 가문이 뒤를 봐주고 역대 대통령 9명과 친척 관계였다고 하니 배경부터가 달랐던 거죠. 루스벨트의 두 얼굴,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대중 앞에선 탐욕스러운 금융가들을 혼내주겠다 외쳤지만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독일이 초인플레이션으로 무너질 때 독일 국민들의 자산을 헐값에 사들여서 엄청난 돈을 번 투기 회사의 총재가 바로 루스벨트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통령을 만들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작전에 들어가야겠죠? 우리가 대공황을 극복한 위대한 정책으로 알고 있는 뉴딜. 하지만 그 뒤에 감춰진 얼굴이 있었다는 게 이 책의 주장입니다. 뉴딜 정책의 진짜 목적은 뭘까요? 은행 영업을 중지시켜서 연준 시스템 밖에 있던 중소은행들을 싹 다 망하게 만들고요. 글래스 스티걸법으로 모건사를 분리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더 키웠다고 해요. 심지어 주가 조작을 감시해야 할 증권거래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누굴 앉혔는지 아세요? 바로 주가 조작의 대가 조셉 케네디였다는 겁니다. 정말 믿기 힘든 얘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뉴딜의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무서운 조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1933년에 모든 미국 국민들은 가지고 있던 금을 정부에 팔아야만 했어요. 강제로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말이죠. 가격은 온스당 고작 20.67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국민들에게서 금을 다 걷어간 직후에 정부가 금값을 온스당 35달러로 올려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엄청난 차익이 생겼겠죠?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 책에 따르면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금을 해외로 빼돌렸던 바로 그 금융 내부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이제 판이 더 커집니다. 이들의 계획을 완성하려면 전 세계 금융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뒤바꿀 만한 아주 거대한 위기가 필요했습니다. 그 위기를 누가 설계했을까요?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주장이 나옵니다. 월가의 금융재벌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히틀러의 나치당을 지원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끈소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황까지 제시하는데요. 도스안이나 영플란 같은 걸로 독일에 엄청난 돈을 빌려주고 히틀러랑 직접 협상까지 했다고 해요. 초기 지원금만 1,500만 달러,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 이후에는 7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했고요. 가장 결정적인 건 당시 독일 군대의 심장이었던 합성 휘발유 기술을 스탠더드 오일이 넘겨줬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은 그냥 인류의 비극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거대한 실험실이었다는 거예요. 부채 위에 새로운 세계를 세우기 위한 실험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만큼 국가가 돈을 마구 찍어내고 빚을 내기에 좋은 명분이 또 있을까요?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케인스가 말했던 무제한적 적자 재정 이론을 현실에서 증명해 보인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국가들을 영원히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로 만들어버리는 최고의 기회였던 거죠. 이 그래프를 보면 결과가 한눈에 보입니다. 1930년에 160억 달러였던 미국 국채가 전쟁이 끝난 1946년에는 무려 2,690억 달러로 폭증합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이렇게 미국은 세계 최대의 채무국이 됐고 그 빚의 주인, 즉 채권자는 누가 됐을까요? 네, 바로 그 국제은행가들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금을 몰아내고 달러 중심의 부채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은 무려 40년에 걸쳐 3단계로 진행됩니다. 1933년에 미국인들의 금을 빼앗고 1944년 브레튼우즈 협정으로 달러만 금에 연결시켰다가 마지막으로 1971년 닉슨 쇼크로 그 연결고리마저 완전히 끊어버린 거죠. 금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케인스는 이런 말을 남겼죠. 길게 보면 우린 어차피 다 죽는다. 이 책에서는 이 말을 두고 자신이 만들어낸 시스템이 미래에 어떤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책임을 교묘하게 회피한 거라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이 화폐라는 건 과연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는 수단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우리를 통제하는 도구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